할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퍼렇게 보였죠.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학생 남자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아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국수집 할머니가 15년 전 그날 밤 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어머니라는 거리요. 3,000원짜리 국수, 배달비도 받지 않는 국수,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배달하던 그 국수가 속죄였다는 것을요. 3주 전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낡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국수 한 그릇 3,000원, 배달비 없음, 반찬 서비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편의점 컵라면도 2,000원이 넘는데 말입니다. 전단지는 구겨지고 빛바랜 게 오래전에 붙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32살, 혼자 15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17살에 임신했고 18배 미혼모가 됐죠. 남편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매일 회사 다녀와서 저녁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9시였어요. 딸 서윤이는 학원에서 돌아와 혼자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로서 제대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습니다. 치킨은 2만 원, 짜장면은 배달비 포함 15,000원. 매일 시켜 먹자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그때 문득 낮에 봤던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주문을 마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죠.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가방이 너무 커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게 무게를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배달을 한다고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국수 2그릇을 꺼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국수였습니다. 6,000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내일 그릇 회수하러 오겠다고 말했어요. 돌아서는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느렸어요. 문을 닫고 국수를 받습니다. 김치, 단무지, 오이 무침까지 작은 반찬통에 담겨 있었어요.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구성이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육수가 진했어요. 멸치 육수에 다시마 향이 은은하게 났고 면발도 쫄깃했습니다. 3,000원 국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맛이었어요. 서윤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아이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이 맛이라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저 아이는 왜 혼자 배달을 다닐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전화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30분 후 또 그 아이가 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배달 가방을 메고 땀을 흘리며 왔어요. 얼굴이 너무 빨개서 걱정이 됐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물 마시고 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처음엔 괜찮다고 손살에 쳤지만 결국 들어왔습니다. 서윤이가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를 꺼내 건넸어요. 아이가 한 모금 마시는데 숨이 가쁜 게 보였습니다. 오늘 12집을 배달했다고 했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도 안 가고 배달만 다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못하시니까 자기가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나이면 친구들과 놀거나 공부할 나이인데 무거운 가방 메고 배달을 다니다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 얼굴이 굳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배달 가봐야 한다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저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배달 온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땀 흘리며 무거운 가방 메고 계단 오르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작은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국수를 시켜 먹었어요. 맛도 좋았고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를 보는 게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일주일 동안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배달만 하고 가던 아이가 조금씩 문 앞에서 서윤이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이가 학교 이야기를 물으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재미없다고. 하지만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밤 8시쯤이었죠. 아이가 왔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국수를 내밀다가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아이를 붙잡았어요. 무리한 게 분명했습니다. 강제로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는 걸요. 중학교 3학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5분쯤 쉬게 한 후에 보냈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국수집에 가보기로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그 아이, 두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00원짜리 국수, 배달비도 받지 않는 국수, 중학생 아이의 무거운 배달 가방.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5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 밤의 비밀이 이 국수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저는 서윤이 손을 잡고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가니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쨍그랑. 문에 달린 낡은 종이 울렸어요.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자주 시켜 먹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알아요. 감사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고 빛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인 것 같았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서 가까이 가봤어요. 액자 속 사진은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민서가 엄마가 미안해. 2010년 3월 15일. 2010년 3월 15일. 그날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국수를 들고 나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진을 보셨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제 아들이 저지른 일, 평생 죄송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3,000원짜리 국수, 배달비도 받지 않는 국수, 중학생 아이가 무거운 가방 메고 다니는 것, 할머니의 슬픈 눈빛, 모두 속죄였던 겁니다. 15년 전 그날 밤, 음주운전한 차가 제 남편을 치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가해자는 도주했다가 사흘 후에 자수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게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도 거의 안 줬어요. 저는 18살 미혼모가 됐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15년 동안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였던 겁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1년 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나 봐요. 매일 술을 마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잃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대신 속죄해야 한다고, 평생 빌어야 한다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집을 시작했어요. 최대한 싸게, 배달비도 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는 제 손주예요.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떠났어요. 준혁이만 남았죠. 둘이서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준혁. 그 아이 이름이 준혁이었구나. 매일 당신을 찾았어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는 동네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니
미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저 슬픔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온 할머니, 무거운 가방 메고 배달 다니는 준혁이, 두 사람 모두 고통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 그게 무엇일까요? 제 1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윤이가 아빠 없이 자란 시간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15년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주와 단둘이 살며 매일 속죄하며 살아온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5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쨍그랑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요. 운동하다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준혁아. 할머니가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찾던 분이야. 준혁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저질렀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16살 아이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아, 제가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 들어. 준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에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그날 저는 국수를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울었어? 응, 슬픈 일이 있으셨나 봐. 준혁 오빠도 울었어. 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 딸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15년 동안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할까요? 다시는 그 국수집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준혁이의 떨리는 어깨, 15년 전 그날 밤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국수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우시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 주름진 손, 준혁이도 생각났습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하던 모습, 눈물 참던 얼굴, 무거운 배달 가방 메고 계단 오르던 작은 어깨,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가 물어봤죠.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도 눈치챘어요. 저녁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국수 안 시켜 먹어? 응, 엄마가 요리할게. 그냥 다른 거 먹자. 서윤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서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한테 공책 빌려줬는데 아직 안 돌려줬어. 뭐? 언제? 지난주에 국수집 갔을 때. 그때 생각났어요. 서윤이가 준혁이한테 공책을 보여주던 모습이요. 그럼 가서 받아와야겠네. 사실 핑계였습니다. 공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국수집이 궁금했던 겁니다. 할머니와 준혁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오후 2시쯤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수집 간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일요일인데 가게를 안 여는 건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임시 휴업.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된 후 할머니와 준혁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죄책감과 미안함에 짓눌려 떠난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요? 할머니와 준혁이가 사라지는 게 제가 바랐던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생각할 시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서윤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준혁 오빠 어디 갔어? 엄마도 몰라. 오빠 괜찮을까? 할머니도? 서윤이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국수집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 집?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 어디로요? 그건 모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 준혁이는요? 중학생 남자아이요. 아, 그 애? 같이 갔지 뭐. 애가 울더라고. 가기 싫은가 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울었다니. 가기 싫어했다니. 혹시 연락처 아세요? 글쎄, 나도 몰라. 워낙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라.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와 준혁이, 두 사람이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폐를 끼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15년 동안 속죄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도 폐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달 가방 메고 땀 흘리던 모습, 서윤이랑 이야기하며 조금씩 웃던 얼굴, 고개 숙이고 사과하던 모습, 16살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월요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중학생이에요. 학교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점심시간에 바로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입었던 교복을 기억했어요. 동네 중학교 교복이었습니다.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쳐다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이준혁 학생 찾는데요. 3학년이요. 준혁이요? 준혁이는 오늘 안 나왔는데요. 오늘만이요? 며칠 전엔 나왔나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무실을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제가 국수집을 찾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혁이는 그날부터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준혁이는 학교도 못 다니는 건가요?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걱정을 넘어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 할머니를 찾을 방법은?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주소도 몰랐어요. 국수집이 전부였는데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준혁 오빠 못 찾았어? 응, 아직. 오빠 걱정돼. 어디 갔을까? 엄마도 몰라. 엄마, 우리 꼭 찾아야 해. 오빠한테 공책 돌려받아야 하잖아. 공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윤이 말이 맞았습니다. 꼭 찾아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국수집 앞을 지나갔어요. 혹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가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종이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준혁이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제가 얼른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도망가지 마. 놔주세요. 제발.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 할머니 어디 계셔? 너희 어디 사는데? 말 못해요. 할머니가 아줌마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패가 아니야. 준혁아, 나 너희 걱정돼서 그래.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싫으실 거예요. 아빠가 저지른 일.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준혁아. 제가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머니에게 제가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았어요. 아이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마트 앞 거리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조금 진정되자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데려다 줄래? 할머니 뵙고 싶은데. 준혁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가 앞장서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계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더 좁았어요. 준혁이가 한방 앞에 섰습니다. 305호.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좁았어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는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여기를? 할머니, 일어나지 마세요. 편히 누워 계세요.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할머니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데려왔니? 할머니가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분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얼굴만 봐도 많이 아픈 게 보였어요. 병원은 가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대신 말했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할머니가 참고 계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를 끼칠 수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더 폐를 끼쳐요. 국수집도 그만뒀어요. 이젠 뵐 면목이 없어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원한 건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요. 준혁이가 학교도 못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생각할 시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15년 동안 고통받으셨잖아요. 아들 잃고 준혁이랑 둘이서 속죄하며 사셨잖아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는지, 준혁이가 얼마나 힘든지.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아이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와 준혁이도 피해자라는 걸요. 그 말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피해자라니요. 저희가 무슨... 할머니는 아들을 잃으셨어요. 준혁이는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리고 15년 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사셨잖아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할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아파요. 준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할머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준혁이도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준혁이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준혁이를 봤어요. 준혁이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제발.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16살 아이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병원 가. 제발. 할머니 없으면 나 어떡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 부를게요. 안 돼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 없어요. 제가 낼게요. 그럴 순 없어요. 할머니, 제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병원 가세요. 치료받으세요. 그게 제가 할머니한테 바라는 전부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온다고 했어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환자분이 폐렴이에요. 꽤 심각합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폐렴이요?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입원시켜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을 냈어요. 통장 잔액이 훅 줄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병실로 옮겼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꽂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할머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준혁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제가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어줘. 내가 저녁 사올게.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죽 2개와 김밥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준혁이 먹을 샌드위치도 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어요. 준혁이한테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먹어. 고맙습니다. 준혁이가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한테 이렇게까지 도움받을 자격이. 준혁아,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내 아빠가 한 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너는 중학생이야.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도와드릴게. 너는 내 인생 살아.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전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준혁아. 할머니가 눈을 뜨고 준혁이를 봤어요. 할머니, 깨셨어요? 준혁아. 이분 말 들어. 너 학교 가야 해.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면 안 돼.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울컥했어요. 할머니, 준혁이 앞으로 제가 도와줄게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학교 다녀야 해요. 할머니는 건강 회복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그리고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준혁이가 고통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은혜는 아니에요, 할머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혁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용서가 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치유는 함께 아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폐렴 치료를 받고 링거를 맞으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처럼 창백하지 않았어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준혁이도 학교 끝나고 오곤 했어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할머니도 준혁이도 저도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국수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3,000원으로 팔게 됐는지, 15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배 미혼모가 된 이야기, 혼자 서윤이 키우며 살아온 15년, 힘들었던 순간들, 준혁이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완쾌됐으니 퇴원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시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에 좋지 않았죠.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와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라고만 했습니다. 택시는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와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가게를 봤어요. 여전히 임시 휴업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넘게 비어있던 공간이었죠. 할머니, 다시 시작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수집, 다시 여세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국수 가격도 올려요. 3,000원은 너무 싸요. 적어도 7,000원은 받으셔야 해요. 준혁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배달하지 마. 학교 끝나고 공부해야지. 배달은 배달 앱으로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어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청소했어요. 서윤이도 함께 왔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할머니는 앉아서 지켜보셨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됐거든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윤이와 준혁이는 점점 친해졌어요. 오빠 학교 재밌어? 응, 요즘 좀 괜찮아. 친구 많아? 이제 생겼어. 친한 애 둘. 준혁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가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새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국수 7,000원, 만두국 8,000원, 비빔국수 8,000원.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배달 앱에도 등록했어요. 이제 준혁이가 무거운 가방 메고 배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오픈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홀을 봤어요.
테이블을 닦고 물컵을 준비하고 반찬통을 채웠습니다. 11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어요. 옆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오, 다시 열었네? 어디 갔다 온 거야? 잠깐 쉬었어요.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국수를 주문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진한 육수에 쫄깃한 면.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와, 역시 맛있네. 그런데 가격이 올랐네? 네, 재료비도 많이 올라서요. 그래도 7,000원이면 싼 편이지. 잘 먹었어요.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계산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국수를 끓였어요. 오후 2시쯤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잠깐 앉아 쉬었어요. 둘 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 괜찮네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점심시간에만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뭘 드려야 할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단 무리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수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저는 주말마다 도왔습니다. 준혁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웃는 모습이 많아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또 그 말씀이세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서가 뭔지, 치유가 뭔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으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엄마,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 정말 좋은 분이지. 준혁 오빠도 이제 많이 웃어. 전엔 슬퍼 보였는데. 맞아. 많이 달라졌어.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도 요즘 많이 웃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았습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준혁이를 돕는 것이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픔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껴안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치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온다는 걸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국수집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다. 배달의 평점도 4.9점으로 높았어요. 손님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어요. 준혁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국수집에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서윤이도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를 돕고 준혁이와 놀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느새 저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명절 전날 저녁 국수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전도 있었고 잡채도 있었습니다. 4명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저, 그리고 서윤이. 밥을 먹다가 준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에 고등학생 돼요. 그래, 우리 준혁이 벌써 고등학생이네. 할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넌 잘할 수 있어. 제가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제 옆으로 오셨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받아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꽤 두툼했습니다. 세어보니 20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3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국수집 매출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학원비로 써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못 받아요. 할머니 돈인데.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잖아요. 병원비도 내주시고 국수집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15년 전 제 아들이 저지른 일 평생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이런 거구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추석 당일, 저희는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먼저 할머니 아들 산소에 갔어요. 준혁이 아버지였습니다. 민서가. 할머니가 산소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하지만 이제 마음은 조금 편해졌단다. 이분이 용서해 주셔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도 잘 크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이젠 웃으며 살 수 있게 됐어.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제 남편 산소에 갔어요. 15년 전 그날 밤 세상을 떠난 사람.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서윤이 아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이분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산소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15년 전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분노와 슬픔 속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어요. 슬픔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따뜻함이 자리 잡았어요. 할머니와 준혁이, 이 두 사람도 15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저만큼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함께 위로받고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소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도 괜찮고 서윤이도 잘 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났어. 할머니랑 준혁이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게. 성묘를 마치고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국수집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할머니와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준혁이 진학 문제, 서윤이 교육, 국수집 운영.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졸려서 제 등에 엎였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래, 엄마도. 할머니랑 준혁 오빠, 우리 가족이야?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응, 가족이야. 좋다. 난 가족이 많아서 좋아. 서윤이가 제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도착해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추석 보름달이었어요. 핸드폰으로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내일 또 뵐게요. 편히 주무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았어요. 내일 봐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 준혁이, 서윤이와 함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